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셈 정현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제가 그 이제 대선이 정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련해서 최근 업데이트를 막 하고 있다가 오늘 미국 시장을 보니까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만들다가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 시장이 정체를 넘어서 좀 정체됐다가 이제는 굉장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게 미국 대선일 것이고 그리고 옆에 그림을 그렸듯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돌아서 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재확산되는 것들이 특히 오늘 프랑스나 이렇게 독일 이런 데서 이제 예전 3, 4월 같은 락다운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봉쇄 조치를 이제 확대를 하고 하면서 유럽장이 많이 빠지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도 본장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미국 대선 상황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이든이 유력한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그렇다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독특한 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한계가 특히 경합주에서 몰리면 여론조사에 분명히 한계가 있죠. 못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오차범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필 또 경합주에서 한계를 많이 드러내서 뒤집어졌던 게 2016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서는 바이든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기에는 또 이제 좀 뒤가 구린 그런 상황이라서 그 사이에 강의가 올라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업데이트를 조금 해보면요. 일단 트럼프가 코로나에서 회복되면서 이제 지지율이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이제 격차를 많이 좀 줄이고 있다가 지금은 약간 줄이는 게 좀 정체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한 7일 정도 대선은 한 7일 정도 남겨뒀을 때 2016년에 힐러리가 한 3% 정도 리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전국 단위로서 두 자릿수까지 갔다가 지금 한 7에서 8% 정도에서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데 2016년 딱 이맘때쯤에 FBI가 힐러리 이제 당시 후보의 국무장관 시절에 사적 이메일을 썼던 거를 재조사하라는 그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중도표가 좀 이탈을 하고 지지율이 좀 꺾이는 상황에서 블랙아웃이 들어갔고 이제 선거까지 들어갔던 것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후보도 아들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또 미국하고 또 정서가 좀 달라서 아들은 아들이다 뭐라고 말하는 것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거 경선 때 얘기 나온 거니까 약간 우려먹기라서 조금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뭐 판단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는 뭐 크게 의미 있게 뭐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약간 그 파이팅을 하고 역전 가능한 곳을 약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전국 단위에서도 뭐 오하이오 이런 데서 앞서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1% 정도 바이든한테 앞선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또 주목을 끌고 참 SNS에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라스무센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국에서 바이든보다 이제 트럼프가 1% 정도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인용을 많이 하는 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잖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50.8, 이게 미국 시간 26일 기준으로 해서 조 바이든이 50.8, 도널드 트럼프가 43%니까 지금 한 7.8% 정도 바이든 후보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 라스무센에서는 1% 정도 트럼프가 리드를 하고 있는 모습.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왜 우리나라에도 갤럽이 있고 뭐 리얼미터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 뭐 공식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아름아름으로 뭐 무슨 미터는 약간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막 약간 이런 여론조사들도 약간의 진영 냄새가 좀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많이 되는 게 이제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뭐 조작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쪽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선전화 비율을 높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리얼 클리어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민주당 계열일 수 있고 라스무센은 공화당 계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라스무센이나 뭐 로이터나 유거브나 여러 뭐 MBC나 이런 데서 여러 조사를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평균치 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 결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대1로 얘기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안에서도 트럼프가 리드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평균을 내보니까 83대 50.8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라스무센이 이제 현재 유일하게 이제 트럼프 리드 1%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뭐 심지어 아직 두 자리까지 나오는 경우도 좀 있긴 있죠. 있긴 있어서 지금 이거 일단은 뭐 전국 단위에서는 그 바이든의 리드가 아직은 좀 견고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7.8%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라스무센은 오히려 라스무센이 약간은 그 공화당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냄새가 없잖아 있습니다. 2018년에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다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라스무센 혼자 그 공화당이 이제 한을 더 가져갈 거다 뭐 이런 결과를 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이 8.4를 리드를 했었죠. 이게 다른 데서는 이제 물론 뭐 격차는 좀 있습니다만 방향이 완전 다른 거는 좀 여기가 좀 처음이더라라고 해서 또 미국의 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현안 라스무센이 좀 그런 위치에 취급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 좀 과하다라고 뭐 여러 이게 뭐 조작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여기 이게 지금 대세가 바뀌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고 역시 이제 경합주에서 싸움이 계속되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지금 펜실베니아가 이제 그 중에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20명 정도 되니까 선거인단이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지금 바이든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향 사람 밀어주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마이너스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시절에 그참 입을 닫고 살았던 오바마가 이제 펜실베니아 가서 뭐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한때 이제 경쟁을 했던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도 펜실베니아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좀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도와주는 모양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또 펜실베니아가 아니라 오하이오나 뭐 다른 이렇게 약간은 트럼프가 우세한데 그래도 격차가 별로 안 나는 쪽으로 선거 유세를 짜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물론 여기 선대본부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 자릿수 앞서가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리드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라 이거죠. 선대본부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그 결집력이 떨어지니까 결집력은 사실 트럼프나 공화당 쪽이 훨씬 높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일단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제 오히려 더 격전지로 조금 더 가는 걸 보면 펜실베니아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오늘 또 흑인 한 명이 총을 맞아가지고 또 시위가 일어났는데 거기는 시위만 하면 왜 이렇게 상점을 텁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때 했던 말이 뭐 폭력이 뭐 절도가 시작되면 총을 쏜다 그랬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흑인이 총을 맞았잖아요 경찰한테. 그러면 이제 민주당한테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 또 아닌 게 이게 흑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시위를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시위가 아니라 그냥 폭동을 일으켜서 뭐 주로 이제 상점을 털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흑인들이 그 예뻐 보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지금 요즘 트럼프가 늘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라우 앤 오더 뭐 법과 질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거죠.
블랙 라이브 매터스 운동을 이제 그냥 폭동으로 이제 끌고 가려는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변수가 될런지 일단은 현재까지는 펜실베니아는 바이든이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업데이트 되는 것도 조금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건 아예 따로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올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빠지냐. 지금 이제 이거 캡처한 지금 시간이 한 3시 조금 넘었고요. 우리나라 새벽 3시 좀 넘었고 좀 전에 캡처를 한 건데 10월 29일 새벽 2시 50분에 캡처를 했는데 나스닥이 3% 넘게 빠지고 있고 다 비슷한 수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다 빠지고 있네요. 심지어 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확산되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가 그러다가 백신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 나스닥이 약하고 뭐 다우나 러셀이 조금 더 강하고 엎치락뒤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이좋게 나란히 쭈루룩 빠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3월의 봉쇄 뭐 지금 유럽의 봉쇄가 좀 물론 그 시절의 락다운은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몇만 명씩 2만 명이 어제 그저께가 2만 6천 명이었고 오늘 한 4만 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랑스 인구가 6,700만 정도 되거든요. 영국도 뭐 비슷하고 한 7천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15,000명씩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뭐 세 자릿수만 돼도 그게 101명이든 110명이든 간에 세 자릿수만 되면 그게 또 며칠만 이어지면 또 경계 강화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는데 거긴 정말 대책이 없네요. 대책이 없고 뭐 프랑스에서는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마스크 씌우면 되게 나쁜 부모로 욕을 먹는다면서요. 물론 뭐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긴 한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프랑스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고 왕이 목을 잘랐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나라가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중시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뭐 원래 한 8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야간 통행 금지 이런 걸 확대를 하다가 점점 확대를 해서 지금 이제 사실상 많이 거의 전국권이 됐는데 학교는 갑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등교는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걸 보면 다행인 거면, 와, 그런 형태의 락다운은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은 봉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봉쇄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시장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유럽장 뭐 많이 빠졌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도 뭐 유럽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메르켈 총리가 또 11월 초까지는 이제 좀 이제 이동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몇 시간 전에. 그러다 보니 뭐 미국도 지금 사상 최고치 뭐 이런 수준이니까 미국도 저렇게 되면 또 3월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물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진짜 확산이 너무 심하게 돼서 정말 락다운을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아무리 뭐 증시가 중요하고 주가가 중요하다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하지만 그런 형태의 락다운이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미 그냥 시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3월의 락다운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 한국과 중국 이런 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 퍼져 있었고 심지어 감기라고 이제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감염돼 있고 해서 완전히 뭐 안 돼 있었던 3월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서 지금 뭐 독일이 하는 것도 뭐 출근을 하지 않는다던가 뭐 생산이 중단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 끝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만나서 술집 가지 말고 그냥 퇴근하면 그냥 집에 가서 있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락다운은 뭐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는데 뭐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연준이 나오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소위 말하는 뭐 대선 불확실성 뭐 아니면 코로나 재확산은 사실 지겹잖아요. 여름부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가 좀 뭐 독감이랑 섞여서 다시 유행하면 뭐 트윈데믹이 되니 뭐 이런 얘기 저도 강의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찬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좀 난리 아닌 난리가 난 거고 어떻게 보면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시장이 좀 지금은 뭐 4월부터 한 7월까지는 그냥 돈의 힘, 정책의 힘으로 이제 끌려왔다면 이제는 정책이 안 나오고 있죠. 연준은 의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의회는 지금 합의를 본인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를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간은 가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뭐하러 일주일 혹은 보름 남은 대선한테 트럼프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합의를 왜 해주겠느냐. 물론 뭐 펠로시 의장이 뭐 이게 48시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사실 괜히 그냥 너무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 때문에 부양안 통과되지 않는다는 욕 먹을까봐 하려는 노력만 보여주지 실제 진짜 하려고 했을까? 해도 지금 그때 당장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좀 블루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그냥 백악관 의회 싹쓸이 할 것 같은데 굳이 뭐하러 물론 뭐 빨리 하긴 해야 되겠죠. 급한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그게 몇 개월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그냥 보름 정도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시장 지쳐가고 있죠. 심리가 이제 기댈 데가 없습니다. 뭐 연준이 갑자기 눈 뜨면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 가지고 돈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처음에 비공화 때 선언해 가지고 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 막 뿌리고 했던 그 시절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전화를 했다 뭐 전화를 했지만 뭐 뻔한 얘기 했고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것만 하고 있죠. 또 게다가 대선은 또 어떻습니까? 뭐 트럼프가 되면 뭐 또 되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지면 또 뭐 불복을 할 거니 뭐 어쨌거니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시장이 지친 겁니다. 시장이 지쳤는데 모든 게 불확실하고 지치고 이제 저희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이제 그게 그게 코로나죠. 코로나는 확실히 늘고 있으니까. 시장이 아무리 이거 어차피 누가 되든 부양책 쓸 거고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야라고 했지만 막상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오니까 이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까는 좀 지친 거에다가 또 결정적인 원인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 봤더니 지금 이제 결국에는 투자 심리라고 하는데 시장이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지 않았게 변해도 그 상황 중에서 그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원래 컨센서스가 트럼프가 이제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증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감세를 유지할 것이고 혹은 확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규제에 대해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처럼 반독점 규제를 안 한 정부도 없었으니까 대형 기술주들 자유로울 것이고 뭐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죠. 트럼프가 처음 된 것도 아니고 재선되니까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바이든이 되면 일단 세금 올리는 거니까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 규제하는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바이든이 치고 나가고 리드를 계속하면서 심지어는 상원, 하원은 거의 맡아놓은 거고 상원까지 거의 다 가져가는 블루 웨이브가 딱 나오니까 원래 처음하고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아니야 이게 바이든이 되고 블루 웨이브가 돼서 의회까지 민주당이 되면 최소 2조 달러 혹은 3조 달러에 이르는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쓸 거니까 경제가 살아날 거야라고 하면서 거기 맞춰서 바이든 트레이딩이 또 일어나면서 주가가 또 갔었잖아요. 원래는 그걸 악재라고 얘기해 놓고는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 상황이 바뀌면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 긍정적인 걸 찾아내는 약간 긍정 마인드가 있었다면 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리드를 하다가 지금 다시 조금 좁혀지는 것 같으니까 시장이 흔들리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거는 상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당선 확률은 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뭐 30몇 대 60몇까지 갔다가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바이든 유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게 좀 많이 좁혀진 건 오히려 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상원이 미국은 이제 그 상원이 6년이니까 이제 6년 임기마다 다 바꾸면은 이제 그 뭐 사실 이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원이 있으면 3분의 1씩 바꾸는 거죠. 이렇게. 예.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임기가 5년이면 그냥 새로 싹 다 뽑고 하는데 그것도 뭐 보통은 뭐 그렇지만 이게 상원 같은 경우는 외교 안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정권 바뀌고 의회 바뀐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손바닥 뒤듯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대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냥 조금씩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35명을 바꾸죠. 35명을 바꾸는데 23명이 공화당이고 12명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거 35개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반반하다. 17 해도 민주당은 15석이 는 거죠. 느는 건데.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치고 나갈 때 민주당이 상원 한 70%까지도 가져갈 거야 라는 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컨센서스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게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근데 상원이 그대로 공화당이면 지금 또 게다가 시장은 약간 우울해졌어요.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걱정거리를 찾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가장 큰 장점이 강력한 재정 정책인데 상원에서 막으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안 되거나 아니면 합의 과정이 길어져서 늦춰지거나 근데 그 와중에 코로나는 계속 올라가요. 이건 좀 피곤한 그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시장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고, 물론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원의 힘이 더 크지만, 어쨌든 그 상원의 동의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런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단점이었던 그 법인세 인상, 뭐 아니면 뭐 규제 이런 것들은 상원이 공화당이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뭐 장점은 상쇄되고 단점만 남아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림을 그려볼 때, 코로나가 지금 다시 미국이 쭉 올라갔다가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일단은 행정부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되고 코로나 확산 저지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까지는 바이든의 지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됐겠죠. 일단 트럼프가 이제 뭐 지금도 뭐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하니까. 근데 바이든이 진짜 백악관의 주인이 됐을 때는 코로나가 뜰 때 원래 민주당하고 바이든은 방역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었으니까 근데 코로나 방역이라는 게 뭐예요? 백신 나오기 전에 검증된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그 방역이라는 건 거리 두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 거리를 둬버리면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해도 뭔가 빨리 안 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한다는 게 뭐 물론 예전처럼 이제 돈을 찔러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긴급한 거고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정부가 지출을 해서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고 출근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쓰기도 힘들 뿐더러 쓴다 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겠다. 그것도 문제죠, 분명히.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바이든 당선에서는 오히려 지금 발목 잡을 수도 있고 특히 뭐 우리야 이제 그
뭐 일상을 좀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생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들은 대부분 그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철강조선 같은 것들은 조선소에서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배를 만들어야지. 근데 미국은 소비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재택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서비스업이 무너진다는 건 뭐 다 경험을 해서 그 지난 올해 다 보셨으니까 그러면 게다가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 바이든이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내가 바이든을 찍는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도 별로니까 이제 상원도 이제 투표를 하는 주에서는 상원은 공화당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이든 밀어주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죠. 상원은 공화당으로 주게 되면 뭐 그런 심리도 뭐 없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됐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방역에 들어가고 하면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리고 공화당에서 바이든의 재정 정책을 반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규모가 작아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백신은 뭐 파우치 소장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쯤에 상용화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재정 정책도 못 하고 방역 때문에 뭔가 소프트한 그 락다운이나 봉쇄나 뭐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이렇게 되면 정시가 좀 갈만한 길을 못 찾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보면 권력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쏠려 있어가지고 좋았던 적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우리의 경우도 그랬죠. 너무 한쪽이 힘을 들였을 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권력을 쥔 당이나 대통령이 이제 견제를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장악을 해버리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죠. 해야 될 걸 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1928년부터 미국의 이제 그 백악관, 하원, 상원 이제 구조를 또 봤을 때 S&P 기준으로 언제가 제일 좋았냐라고 했더니 그 민주당 대통령의 그리고 상하원은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하나씩 갖고 있는 민주공화가 하나씩 갖고 있는 분리된 상태가 연평균 수익률이 16%가 나오는 가장 좋았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이라는 건 이제 균형이 맞춰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시장이 좀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악의 케이스는 뭐였냐 그러면 그 공화당 백악관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일 때는 S&P가 연 2%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건 뭐 블루웨이브죠. 블루웨이브거나 아니면 상하원 중에 상원 정도 공화당 가져가는 것도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까지 행복 회로가 하는 게 나오니까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주주 3억 이것 때문에 실제로 대주주 3억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3억도 그냥 말도 하지 마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살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리수도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대주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갖고 있으면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실제로 물량을 내놔야 되는 게 모든 거를 뭐 사정상 다 못 내는다 하더라도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나올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지금 들어갑니까? 이게 물량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해야지.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거래대금 절반 정도 줄어가지고 요즘에 코스닥 뭐 3% 넘게 빠질 때도 그냥 호가창이 되게 얇아요.
그냥 내놓으면 그냥 쭉쭉쭉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팔아서기보다 누가 안 사서 하락한 거고, 미국도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미국 주식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 바이든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린문 뉴딜 이런 거 한번 세게 질러볼까? 라고 했는데 상원 못 먹으면 이거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그 시장이 건강해져요. 그거는 우리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코노미스트 표지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참 미국 선거가 참 이 두 후보가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못났냐를 서로 갖고 싸우는 상황인 것 같고, 바이든도 사실 그냥 트럼프로 막아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바이든 지지 이유 1위가 트럼프가 아니라서니까. 그리고 또 뭐 트럼프는 또 뭐 또 굉장히 그쪽에 계신 분이니까 지금 보면 이런 상황이 저는 시장이 지금 필요한 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불확실성이 다행히 이건 타임 스케줄이 있잖아요. 물론 이 불확실성의 원인이 11월 3일에 끝나야 될 문제가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 그건 맞죠. 근데 그래도 계속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냐. 물론 노이즈는 굉장히 낄 것 같습니다. 뭐 그 트럼프가 현장 투표에서 뭐 약간 신승을 한다거나, 그럼 우편 투표 개표하면 질 것 같으니까 뭔가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11월 3일부터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국 헌법에 의해서 어느 수준까지, 어느 시기까지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시장은 꼭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만 빨리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게 버텨지면 민주당도 자기가 잡았으면 자기 주도로 재정정책을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닌 대로 타협을 해야 되겠죠. 왜? 그리고 공화당이라고 해도 지금 재정정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살아났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 근데 내용과 사이즈의 문제죠. 결국은 또 가게 될 그런 문제고, 우리나라도 뭐 대주 정말 말도 안 됩니다만 어쨌든 기준일 지나면 다시 또 사야 되죠. 다시 사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것들을 다 밀어내 줬을 때 또 투심이 살아날 만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 백신 스케줄이 될 수도 있고, 의외로 결과가 심플하게 끝나게, 막 시작 전까지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의외로 간단하게 나와 버리면 또 하나의, 또 거기서 시장은 또 빨리 셈법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기 방향을 찾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올해는 그냥 돈의 힘으로도 많이 갔고요. 정책에도 끌려 많이 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그런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좀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노이즈를 흔들릴 때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 뭐 가져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굳이 뭐 이렇게 일부러 너무 시장을 떠나 있기에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고, 또 그러기에는 또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노이즈가 많이 끼었으니까 그 시간에 참 기업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쯤 되면 정말 한 3, 4일 정도 남았을 건데, 미 대선에 대해서 좀 더 좀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를 준비해 가지고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